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AI 기술 유닛 김영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코로나 사태가 올 초에 발생하면서 바뀐 환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바뀐 환경에서 어떤 것들을 위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것들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 가장 큰 영향은 바로 비대면이라는 키워드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많은 일들을 온라인으로 바꿔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업체의 성행, 비대면 업무 환경의 지원 기업이 발전하고 주목받는 이유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집중 현상은 데이터 또한 집중화되고 편중화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즉 데이터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여 온라인 기업들은 증가되는 소비자의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 요청되는지 다 알 수 있게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활동들이 온라인 업체들의 경쟁력을 더 확대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소비의 증가는 온라인 업체들에게도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의 효율화에 대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에 또 경기가 좋지 않은 오프라인 업체들은 소비 측면에서 절감을 위한 효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거래와 업무가 비대면화되면서 디지털라이즈가 가속화되고, 이는 새로운 기록들을 양산해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발생된 강제적 변화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강제적 변화라는 것은 그동안 논의 자체는 많았지만 도입 및 시도가 어려웠던 많은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교육, 원격 재택근무, 원격 유료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코로나의 종식 이후에도 삶의 기본 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3대 요소는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인프라, 알고리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먼저 전통 분야인 음성인식, 영상인식, 언어이해 같은 분야에서는 상업화를 통한 대규모 데이터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굉장히 고성능을 가지고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통해 성능이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용화가 이제 상용화 레벨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시계열 데이터, 시퀀스 데이터 분야인 언어 이해, 번역, 음성인식 합성 분야에서 기존의 RNN이라는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모델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많은 양의 계산과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결과들을 내보이면서 큰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의 특징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 크기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언슈퍼바이즈 형태로 학습한 모델을 먼저 만들고요. 이렇게 학습된 모델들은 굉장히 다양한 제너럴한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너럴한 모델을 어떤 특정 분야에 적은 양의 파인 튜닝을 통해서 쉽게 다른 분야로 적용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프리트레인 모델, 사전학습 모델이 유행이 되면서 해당 트렌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싸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도 대규모 인프라를 구성해 이러한 대형 언어 모델 학습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한 게 그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대형 기업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계산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한 사전 학습 모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점점 더 차별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너무 모델이 크다는 것들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지금 더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분산학습 방법론이라든지 FPGA 같은 고속 연산 방식,
그다음에 모델을 소형화할 수 있는 방식들이 이제 그런 종류의 기술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인피니밴드를 인수하고 얼마 전에 이제 암까지 인수해서 저전력으로 빠른 계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AMD가 자이링스라고 하는 FPGA 업체를 지금 인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그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발전이 되면서 어떤 정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데이터, 3D 데이터, 인풋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분야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전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 계산해 봤더니 1000개 파라미터 학습에 $1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3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모델 학습하는데 한 55억 원 정도가 이제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PT-3 모델을 최근에 MS 애저가 오픈 AI가 계약을 맺고 GPT-3 모델을 유료화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런 그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유료화하는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RNN 구조는 되게 그 가능성이 높긴 했지만 학습이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다 들고 다녀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학습이 매우 어려웠고요. 반면에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단어 간의 어떤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단어 간의 어텐셔널의 조합, 다양한 어텐셔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하는데 이제 똑같은 문장이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사전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기업이 타 분야 진출도 지금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부족 국가는 예전엔 데이터가 없어서 성능을 잘 못 내고 있었는데요. 요즘 최근 구글에서 나오는 블로그들을 좀 보면은 이런 사전학습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 부족 국가 모델에 트랜슬레이션을 적용해 봤더니 굉장히 크게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GPT-3와 같이 생성 모델로 그러니까 생성 모델이라고 하면 최종 소비자가 사람이 되는 형태인데요. 생성 모델로 사용 가능할 경우에 사람이 소비자가 될 것이고 기계처럼 명확한 처리가 필요 없고 사람이 최종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후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충분히 지금의 영역만으로도 상업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GPT-3에다가 숙제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식 처리에 있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게 이제 그래프의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모델, 체계적인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더 큰 인프라가 필요해서 그것들이 한 70%, 80%가 넘을 때는 굉장히 효율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렌드가 이제 엔드-투-엔드라는 트렌드인데요. 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 넣고 그전에는 뭐 전처리하고 각 다양한 모델별로 만들어주 최적화를 하고 이걸 나중에 통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귀찮고 모델 하나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노력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음향 모델, 언어 모델, 발음 사전을 다 쓰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의 모델로 모든 상황을 다 학습하겠다는 노력인데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컨트롤빌리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랜스포머 구조도 도입해가면서 성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랜스포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구조를 만들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윈도잉 같은 걸로 해결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 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적은 수의 녹음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화 모델을 만드는 데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음성 합성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피처로 바꿔주는 단계와
피처를 이제 다시 소리로 바꿔주는 단계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피처로 바꿔주는 단계 같은 경우에 다양한 처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발음 변환이라든지 운율, 길이 예측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최적화하지 않고 하나의 모델로 모든 학습을 다 하겠다라는 그러한 방법이고 굉장히 효과도 안정적인 품질이 확보 가능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AI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비대면 플랫폼의 AI 어플리케이션들을 굉장히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출시된 티저나 누구 같은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미더스 같이 비대면 회의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AI를 녹여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축으로는 사람 간의 대화에서 AI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음성인식이면 음성인식, 언어이해면 언어이해 이렇게 다양한 형태대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통합해 가면서 서로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이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통합 노력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요 및 환경에 기반한 데이터를 획득해서 거기서 찾아내는 오류를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누구 인터랙티브라는 그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화의 지능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SKT의 코어 네트워크 전화망에다가 사람과 같은 대화 기술을 접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성인식, 언어이해, 음성합성과 대화를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 간의 전화에 사람처럼 이제 대화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누구 인터랙티브 같은 기술은 휘발성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화해서 데이터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센터, ARS 같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화해서 사람들을 조금 더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단순히 망 제공해서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전화 상황을 대응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모바일 폰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사람과 기계 간의 대화에서는 어떤 일방적인 그 명령 요청을 하면은 기계가 따라주는 이제 패턴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서는 간투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입술을 쩝쩝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잘못된 것을 수정해 가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떤 전략을 갖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물어보면은 저는 대답을 하게 되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답을 제시할 수도 있고 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 전략을 반영하는 긴 대화의 흐름을 위해서 대화 전략을 반영하는 멀티턴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히 예제를 잠깐 보시면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오식의 대답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상까지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가능한지 제가 직접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열 증상 있으세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체온 체크 가능하세요? 체온 측정까지 기다려주는 배려는 기본. 37.5도 정도 나와요. 네. 목 아픈 증상은 있나요? 조금 따끔거려요. 목 아픔 있으시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스스로 파악해 나갑니다. AI가 수집한 문진 내용은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저희는 3단계로 구성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처음에 본인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이 되면은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 확인이 완료되면 최종 종료를 이제 외출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 다시 전화드리고 혹시 남기실 말씀이 있으면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받아 적고 보건소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누구 인터랙티브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대화체 음성인식 성능도 개선하고 의문형 발성에 대한 대응도 하고 그다음에 멀티턴 NLU도 그러니까 열도 나고 뭐 목도 아파요 하는 멀티 인텐트를 처리하는 NLU도 개발을 했고 간토 처리도 간토를 제거하고 다시 NLU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 구어체 사투리 같은 경우에도 어휘를 대응을 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야라고 하는 것들이 네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야가 맨 앞에 부분에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네라는 걸 알고 이제 그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응적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세심하게 좀 배려를 했는데요. 적절한 호응, 그러니까 뭐 발열 증상 있으시고 그러면 네 같이 발열 증상 있으시고요. 이렇게 호응을 해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감정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 받기 싫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잘 이렇게 달래서 원하는 목적에 맞게 다시 돌아와서 태스크를 끝낼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시도시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을 통해서 이제 사람은 대화할 때 같은 의미의 문장도 다른 형식의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 패러프레이징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사람과 같이 굉장히 대화체 TTS를 적용했고 열린 대화는 맨 마지막에 위치함으로써 전체 문맥에 끊이지 않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진짜 사람인지 의심하는 성상들도 있었고요.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AI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답변하는 경우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 긴급한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가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누구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저희는 그 전화를 거는 상황에 누구 케어콜뿐만 아니라 전화를 대신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전화 중에 AI가 개입해서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통화가 끝난 다음에 AI가 요약을 해준다든지 정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고객 또 하나의 측면이 이제 누구 인터랙티브라는 대화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런 고객센터 자체를 AI 기술을 적용해서 고도화하는 방법들이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기존의 음성인식 ALS에 누구 음성인식 합성 언어이해 기술을 적용해서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고요. 고객센터 접점에서 효율적으로 24시간 이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효율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상담사분들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고객과 상담사분들의 대화를 다 텍스트화해서 그 중에 그 텍스트화하고 그 다음에 최종 업무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 그 유형을 자동 분류해서 기록하는 기술들을 적용했고요. 상담사 보호를 위해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이제 AIS로 넘겨드리는 그런 기능을 개발해서 현재 150석 수준의 그 POC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전자석에 확장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누구 비전의 확산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얼굴 인식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제 사내의 다양한 서비스, 체육관, 도서관, 식당, 스마트 오피스, 유통망 등에 이제 적용을 해서 또 실제 환경에서 점점 더 성능을 높여가고 있고요.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도 인식하는 것까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을 로봇에 탑재하려는 상용화에도 저희가 이제 들어갔고요. 여기는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ADT 캡스의 보안 영역에도 적용돼서 도어가드 2.0, 스피드 게이트 등에 확산돼서 내년부터 적용돼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그 동영상에서도 정보를 추출해서 검색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딥메타 기술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인식한다거나 음식의 종류, 그다음에 어떤 스포츠를 진행 중인지,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모습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동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이걸 텍스트화해서 쉽게 검색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런 굉장히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스케일이라는 것은 스케일러블 AI 러닝 클라우드의 약자인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저희가 GPU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가상화를 하고 클라우드로 통합함으로써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과 할당과 분산 처리, 병렬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사용자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학습 솔루션이 전체 파이프라인, 전처리를 한다든지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전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적 차별화와 더불어 데이터의 차별화가 이제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데이터가 지금 천실 데이터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점점 더 상용 데이터를 많이 저희가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정부가 올해부터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디지털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웬만한 데이터는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면 몇 년만 지나고 나면 현재 수준의 기술은 누구나 다 공개 데이터나 이런 것들로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대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저희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데이터 쪽으로 기술적 차별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떤 알려진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각 접근 주체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GPT-3 같은 대형 모델을 쉽게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은 이걸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 저희도 그런 데 대해서 기술적 경쟁력을 놓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고민해 나갈 생각이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의 기술들이 영상인식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네이버에서도 발표했다시피 이런 기술들을 조금 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더 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어떤 경쟁력을 찾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하게 된 게 잘 이해하고 현실에서 문제를 찾고 그거를 잘 이해한 것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돼서 저희는 단순히 실험실을 통한 어떤 리서치뿐만 아니라 어떤 실행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결해 남으로써 실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기술 개발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